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라디오 듣듯이 가볍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론 사연을 보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도 했어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말도 안 돼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법적으로는 다 깔끔하게 처리됐지만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분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거의 2달 동안 제주도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넓은 바다를 보며 그냥 확 뛰어들까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맞아요. 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요즘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아이 없이 이혼하게 된 걸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에게도 다시 좋은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사랑과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결혼해봤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있고 굳이 또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냥 이대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께서 다시 제 결혼을 재촉하시더군요. 어느 날 엄마와 식사하는데 미소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1번, 2번, 3번도 잘하더라. 그런데 넌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이제 다 잊을 때도 됐잖아.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김서방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 마음이 정말 말이 아니다. 김서방 그놈,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난 아직도 김서방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니? 김서방, 정말 내 아들이나 다름없었어. 배만 안 아팠지 내가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김서방 진짜 그놈을 어쩌면 좋니?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그 사람 선택이었잖아. 우리가 미련 가질 필요 없잖아. 왜 자꾸 그래? 진짜 화를 내며 엄마에게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라고 해도 엄마는 제 곁에 누군가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도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고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엄마 집에서 살던 캥거루족이던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독립했었는데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가득 차 있던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을 보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엄마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40이 가까워져서야 첫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야, 이혼이 별거냐. 그냥 해버려. 그게 뭐라고 그래. 솔직히 그 새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널 몇십 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라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스토킹 아니었나? 요즘 같으면 신고도 가능하대. 그때 왜 몰랐을까? 그저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스토킹이 아니면 뭐겠어. 라며 저의 편이 되어주곤 했죠.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조차도 그 남자와 왜 이혼을 했는지 제게 탓을 돌렸고
주변 친척 어른들도 여자가 남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너는 너대로 일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사회생활을 하니 결국 이혼했지. 이혼 안 하려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놈의 이욕심 때문에 임신을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까운 남자를 놓친 거야 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말을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제 상황을 100% 아는 사람은 결국 저와 그 남자뿐이니까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전 남편을 스토커라고 칭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은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사람도 신입생, 저도 신입생이었고 우리 둘은 같은 학과 동기였습니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바로 준영,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너 나 모르지. 난 널 아는데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데 넌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너 면목동에 있는 여고 나왔지? 나 그 앞에 있는 앉고 다녔거든. 버스에서 가끔 봤어. 245번 버스 탔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너 우리 동네 살았구나. 반갑다. 나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이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내가 말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 하며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입학 첫날이었지만 저희는 금세 친구가 되어 연락처를 교환했고 집 가는 방향도 같아서 함께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수능을 준비했는지, 이 학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목이 말라서 근처 호프집에 들러 맥주 한 잔도 같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고 그가 버스에서 저를 봤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시간표가 맞을 때 함께 학교에 다니며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준영이라는 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죠. 오히려 저는 학교 동아리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고 준영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준영아, 너 혁준 선배 알지? 그 선배가 너무 좋은데 고백할까 말까? 라고 물었더니 준영의 표정이 굳어지며 고백하지 마. 그 선배 완전 쓰레기야. 너랑은 안 어울려. 라고 말해줬습니다. 준영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준 선배에게 고백했고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준영이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준영이는 축하한다고 했을 뿐 그 뒤로 우리 둘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성 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레 다른 남자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애와 이별을 반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와서 위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친구로서 10년을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저와 준영이의 사이를 아는 친구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도 준영이는 분명 널 좋아할 거야. 안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술 먹고 집에 갈 때마다 준영이가 데리러 왔지? 내가 과제를 못하면 준영이가 대신 해줬잖아. 심지어 졸업 후에 취직할 때도 준영이가 지원서 써주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줬잖아. 그거 전문가가 하면 몇백만 원은 들 텐데 준영이가 그걸 그냥 해준 거라고. 감정 없는 여자한테 그런 걸 해준다고? 말도 안 돼. 너도 모르는 척하지 마. 준영이는 분명 널 좋아해. 아마 내가 지금 사귀자고 하면 당장 사귈걸.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준영이도 여자친구 있었고 내가 몇 번 데이트하는 것도 봤어. 걔랑 나는 진짜 친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만 몰랐던 것인지 준영이가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었어요. 술에 취해 집으로 걸어가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제가 술에 취해 휘청거렸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준영이었습니다. 야, 김준영, 너 웬일이야?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비틀거리며 물었더니 준영이가 저를 부축하며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진짜 작작 좀 해라.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역시 넌 내 친구다. 내 얼굴만 봐도 딱 아는 거지. 맞아.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진짜. 나 왜 이러냐? 뭐 사는 게 이래?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준영아, 내가 그렇게 별로야. 진짜 여자로서 너무너무 별로야.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준영이가 무슨 소리야? 너 정도면 괜찮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라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영이를 끌고 술을 더 마시러 갔고 그날 우리는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잠깐 잃고 눈을 떴을 때 제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준영이와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가 준영이를 모텔로 끌고 온 것도 생각났습니다. 머쓱해하며 준영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네 라고 말하자 준영이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나 사실 오랫동안 널 좋아했어. 너만 괜찮다면 너랑 사귀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거절할 것 같아서. 그러면 친구로도 내 옆에 남을 수 없을 거잖아. 그게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아. 어차피 우리 하늘의 별도 다 땄는데 그냥 사귀면 안 될까? 너도 내가 싫지 않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저도 준영이가 싫지 않았고 10년이나 친구로 지낸 사이였기에 연인이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친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웃기고 사귀지 않는다면 연을 끊는 게 맞는 건데 준영이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좋은 친구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동안 준영이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10년 동안 저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다른 여자들을 사귀며 저를 잊으려고 했지만 자꾸 제가 생각났고 그가 처음 저에게 반한 건 고등학생 때 버스에서 저를 처음 보고 제가 눈에 띄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대학 신입생 때 저를 다시 보고는 이게 운명이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운명인가 싶었고 준영이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난 당장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생활도 좋고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되잖아. 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야. 아이를 내가 낳는 건데 내 의견을 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신혼생활 조금만 즐기자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저는 말했죠. 하지만 준영이는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부부라면 바로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빨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너를 닮은 예쁜 아이도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야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일 것 같아. 왜 바로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내가 허락하면 바로 임신부터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해. 빨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며 저를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영이는 제 의견을 꺾을 수 없었고 저는 철저하게 피임을 하며 아이를 갖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 부부는 남편과 합의된 것이었고 우리는 신혼생활을 1년 즐긴 후에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계획에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와 결혼한 동시에 준영이의 일이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출근하니 얼굴을 마주할 새가 없었죠. 심지어 촬영까지 하게 되면서 혼자 잠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번 돈으로 저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신혼 초부터 너무 바빴지. 그래도 이거 받고 마음 좀 풀어.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 이제 좀 숨 돌릴 시간이 생겼으니 우리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니자. 라고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바빠도 너무 바빴어. 우리 주말에 레스토랑 갈까? 빨리 가방 들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자랑하고 싶어. 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주말에 나 동창회 있는데 당신한테 미리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라 꼭 그때 만나야 해. 미안해, 여보. 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섞여서 노는 모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무리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그 친구들이 와서 제 결혼식을 거의 망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그 무리 중 한 여자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준영이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그쪽이었구나. 준영이가 외모를 엄청 따지는 줄 알았더니 마음씨 예쁜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아니면 집에 돈이 많나? 라며 비꼬듯이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을 했었는데 또 그 여자가 있는 무리 사람들이랑 만남을 갖는다고 하니 솔직히 화도 났습니다. 여보, 그 모임 안 가면 안 돼. 아, 그 여자 진짜 싫어. 솔직히 딱 봐도 여보 아니야. 시커먼 남자들이 7명이나 있는 무리 속에 혼자 공주 대접받으려고 그물 위에 남아있는 거잖아. 당신들이 남자라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딱 보면 보여. 그런 불이 어떤 애들인지 하고 말렸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다 친구들인데. 그리고 괜히 엄한 걱정은 안 해도 돼. 걔 남자친구도 있고 곧 결혼도 할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이성 친구들이랑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잖아. 당신도 조금만 참아줘. 어차피 금방 정리될 인연이야 하고 그 친구를 두둔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럼 나도 동창회 따라갈래. 어차피 레스토랑도 못 가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나도 그냥 당신 따라가게 해줘 하고 말했더니 별 고민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동창회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모임 장소는 꽤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8명의 인원이 모였고 사람이 많다 보니 방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8명의 모임에는 역시나 예상대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만난 그 여자의 모습이 약간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준영이 이 새끼가 어찌나 와이프를 안 데리고 오는지 저희가 미소 씨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바쁜 거 맞아요. 빼는 거 아니죠?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했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죠. 사람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젓가락질을 깨적거리며 음식을 먹던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미안해요.
미소 씨 보다시피 제가 지금 배가 이래서 일어나지 못해요. 미소 씨가 이해 좀 해줘요 하고 말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만삭 임산부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 아이 생기셨나 봐요. 저희 결혼식 때만 해도 임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저도 그땐 임신인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식 다녀오고 나서부터 바로 입덧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6주쯤이었는데 전 그냥 단순히 승리를 안 하는 건 줄 알았죠. 제가 원래 좀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옌걸 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렸죠.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한 남자가 칼에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준영이네 부부도 곧 좋은 소식 들려오겠지. 우리 술이나 마시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들 마셔 하면서 건배사를 외쳤고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 좀 과하게 술을 마셨고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안 마시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비틀비틀대면서 제 귓 속에 대고 여보 나 화장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눈앞에 있는 고기 몇 점을 집어먹고 있는데 누군가 발밑으로 제 발을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전 처음엔 실수겠거니 하고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 건드리길래 맞은편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빤히 쳐다봤더니 아니에요.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키득키득 혼자 웃는 겁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빴고 남편이 오면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술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집에 가자. 저 죄송한데 먼저 집에 가볼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을 데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면서 야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너는 실컷 먹어. 알겠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이모님 여기 얼마예요? 제가 다 내겠습니다 하면서 카드를 긁었고 거진 술값만 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차에 태우러 나간 사이 친구들이 전부 마중을 나왔고 만삭의 그 여자도 밖으로 따라 나왔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차에 밀어넣고 있던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서는 제 손을 잡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보면 알아요 하고는 자기 배를 쓰담쓰담 만지작거리면서 웃으며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기분이 나빴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바로 쪽지를 버리고 싶었지만 그 쪽지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우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구겨 넣어뒀던 그 쪽지를 펼쳐봤는데 그 쪽지 안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어쩌라는 거야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하나 찍어두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전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칭얼거렸고 저도 남편에게 그 여자가 제게 쪽지를 건넸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한 달 정도 지났고 남편은 다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고 뭐야. 진짜 이제 좀 나아졌다며 미안해 여보. 근데 이 와중에 더 미안한 게 나 다음 달엔 출장도 가야 될 것 같아. 한 3박 정도 갔다가 상황 봐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라는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바쁜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일이 많을 줄 알았으면 아기는 그렇게 원한 건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이니깐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고 처음엔 3박이라고 했는데 일이 길어졌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정도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는 명품샵에서 예쁜 가방을 선물해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하니 저도 뭐 더 할 말이 없었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저만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건네주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좀 출장이 더 길어질 것 같아. 강원도 태백 쪽에 우리 공장 들어서는 거 알지? 거기서 내가 총괄을 맡았어. 그래서 거기 오고 가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당신만 괜찮으면 한 달 정도 장모님 댁에 가 있을래. 회사도 출퇴근하기가 거기가 좋잖아. 한 달만 지나면 그땐 웬만큼 정리돼서 바쁠 일도 없을 거야. 한 달. 그래서 지금 이 가방 사준 거야. 한 달 동안 그냥 입 닫고 있으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이야. 근데 한 달 모르겠다. 진짜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좀 자주 해줘. 당신 출장 가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잖아. 바쁜 거 아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 좀 해줘야지 하고 말을 했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이틀 뒤 바로 강원도 태백으로 떠났습니다. 태백에 도착해서 도착했다는 연락을 제게 해줬고 그 뒤로 하루에 2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결국 전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출퇴근을 했죠. 그렇게 하루는 주말에 너무 심심해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휴대폰을 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는데 2달 전쯤 남편의 동창회에서 밉상 여씨가 제게 줬던 그 쪽지 한 장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것도 없고 주말이니깐 이 쪽지에 적힌 주소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집으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서울 구석에 있는 작은 저층짜리 아파트였고 동네는 꽤 한산했죠. 사람도 없었고 경비실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30년은 돼 보이는 아파트였고 복도식이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1층에서도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 여자가 적어준 주소는 302호.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갈까 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왔어요 하고 저를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그 여자였습니다. 그게 저번에 쪽지에 주소를 적어주셔서 뭔가 해가지고 그냥 와봤어요. 궁금해서요 하고 말했더니 잘 왔어요. 혹시 얘기 들었어요? 저 얼마 전에 출산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좀 정신없는데 우선 들어오세요 하고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끌려가자마자 눈이 마주친 사람 다름 아닌 아이를 안고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게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깬 사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여보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남편이 저를 부르자 그 남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고 아파트 전체에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왔어? 당신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 지금 여기가 태백이야. 강원도에 간다며 공장에 일이 있다며 당신이 책임자라며 한 달 동안 못 온다는 게 여기서 지내려고 여기서 애 보려고 못 온다고 했던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럼 대체 왜 나랑 결혼했어?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전현이랑 그냥 살지 왜 애는 낳자고 하고 왜 결혼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우는 아기를 그 여자에게 건네고는 제게 달려와서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나 진짜 할 말 많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나도 몰랐어. 여보 진짜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진짜야. 나 좀 믿어줘 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제 뒤를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계속 울고불고하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정말 자긴 몰랐다면서 그 여자 집에 오지 않으면 그 여자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다길래 일이 해결될 동안만 그 여자 입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여자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만 되면 모든 게 깔끔히 정리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10년간 저를 사랑했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고 딸이라도 한 대 때리면 속이라도 시원할까 싶었는데 그 따기조차 아까워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여보 진짜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나 당신이랑 진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어. 진짜 정말이야. 결혼하면 다른 여자랑 재미 못 본다는 친구들 말에 그냥 술 많이 마시고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지금 그 아이 친자 검사도 신청해뒀고 이틀 뒤면 결과 나올 거야. 그것만 나오면 나 그 여자 깔끔하게 떠날 수 있어. 여보 제발 하면서 저를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해. 그 애가 당신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이미 너무 많은 사실들을 당신 입을 통해 들었잖아. 내가 그 여자 집에서 당신이 그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미 다 봐버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애가 누구 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놔하고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전부 얘기하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전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틀 뒤 친자 확인서가 나온다는 그날 남편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연락했을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건 친정 검사서에서 그 애가 남편의 아이로 판명이 났다는 거겠죠. 어차피 그 애가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전 이미 그 모습을 본 이상 이혼을 마음속으로 결정했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진행을 하면서 저를 만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여자와는 정말 실수였다고 진심으로 사랑한 건 저였다는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전부 지난 일이고 오히려 억울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저희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상관 이혼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결혼식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싶지만 잠깐 못 본 사이에 살이 확 빠져버린 전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깟 위자료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받겠다고 재판을 질질 끄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이혼녀가 됐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마음도 많이 좋아지고 남편의 연락도 소식도 듣고 있지 않지만 가끔은 좋았던 시절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만약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면 남들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짓이겠죠. 그냥 앞으로 남자라는 족속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마음 편히 혼자 살렵니다. 대한민국의 싱글 여성들 모두 힘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